포브스 선정 세계 7위의 부자, 하루에 벌어들이는 현금만 무려 600억 원, 창고에 쌓아둔 돈다발을 쥐가 갉아먹어 매년 2조 원을 폐기해야 했던 남자.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 창업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600억 원이라는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넘쳐나는 돈을 셀 수가 없어서 지폐를 묶는 고무줄을 사는 데만 한 달에 300만 원을 썼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진 빚, 즉 막대한 국가 외채를 자신의 개인 사비로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부에 제안할 정도로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카인이라는 하얀 가루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에스코바르의 마약 제국은 그저 애교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예 국가 단위로 대규모 마약을 생산하고 정규 군대를 동원해 남의 나라에 강제로 마약을 팔아넘기며 세계의 패권을 거머쥔 거대한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입니다. 19세기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은혜 유출, 즉 막대한 무역 적자를 단번에 메우기 위해 최악의 수를 둡니다. 식민지 인도의 양귀비밭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한 뒷골목의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철저한 묵인 아래 동인도 회사라는 거대 기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국가 주도의 글로벌 카르텔이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연기는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한 대제국 청나라를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청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압수하고 불태워버리자 영국은 최신식 철갑선과 함포를 앞세워 청나라의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 불리는 아편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이 어둡고 끔찍한 마약의 역사에 주목해야 할까요? 마약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 조직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수요와 공급, 세금과 규제,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 수지라는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 위에서 굴러가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인플레이션, 환율 방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는 복잡한 경제 지표들 밑바닥에는 언제나 국경을 넘나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하자본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멕시코의 카르텔은 국경 아래로 거대한 지하 물류 터널을 뚫고 마약 운반용 잠수함을 건조하며 웬만한 국가 정규군을 능가하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치안과 정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천문학적인 달러와 군대를 쏟아부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번번이 참혹한 실패로 끝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언제나 핏빛으로 얼룩진 검은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경제가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고 국제 질서를 단숨에 재편해 왔는지 추적하는 것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냉혹한 자본주의 세계의 진짜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의 불을 집어삼키고 거대한 국가를 통째로 파멸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비즈니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18세기 영국 런던의 아침은 지독한 안개와 함께 고소한 차 향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홍차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거친 소음 속에서 하루 14시간 넘게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설탕을 듬뿍 넣은 뜨거운 홍차 한 잔은 굶주린 배를 달래고 잠을 쫓아주는 유일한 생존 연료였습니다. 국왕부터 공장의 어린 직공까지 온 나라가 이 마법 같은 음료에 중독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790년경 영국인 한 명이 1년에 마신 차는 평균 357잔에 달했습니다. 갓난아이를 제외하면 전 국민이 매일 차를 한 잔씩 마신 셈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찻잔 속에는 영국의 목줄을 죄는 거대한 경제적 시한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 청나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차를 사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청나라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1790년 한 해에만 영국이 아시아에서 수입한 물품의 절반이 차였고 그 대가로 지불한 은은 영국의 국고를 바닥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급자족 체제를 고수하던 청나라는 영국의 기계나 면직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황제 걸륭제는 영국의 사절단에게 오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의 조잡한 물건 따위는 필요 없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역 적자 앞에 직면한 대영 제국은 생존을 위해 인류사에서 가장 비열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합니다. 바로 삼각무역의 완성입니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의 드넓은 평원을 거대한 양귀비 농장으로 뒤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최상급 아편을 청나라로 밀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공인한 약탈 기업 동인도 회사가 이 거대 카르텔의 총책을 맡았습니다. 이후 청나라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고귀한 도련님부터 거리를 떠돌던 짐꾼까지 모두가 아편 파이프를 입에 물고 몽환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편굴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갔고 관료들은 정물을 팽개친 채 나태하게 누워 아편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을 치르러 온 수험생들이 금단 현상을 견디지 못해 시험장에서 쓰러져 죽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초 청나라가 수입한 물품의 57, 즉 절반 이상이 아편이었습니다. 영국으로 흘러갔던 은은 이제 아편 대금이 되어 다시 영국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국가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완성된 잔인한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청나라는 강직한 관료 임칙서를 광저우로 급파합니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분노의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먹지도 않는 독극물을 왜 우리 백성들에게 강제로 먹이는가? 임칙서는 단호했습니다. 영국 상인들이 보관하던 아편 120만 킬로그램을 압수해 바닷물에 던져버렸습니다. 1톤 트럭 1200개 분량의 마약이 순식간에 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영국 의회는 들끓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마약을 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훗날 영국의 총리가 되는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이 전쟁을 역사상 이보다 더 부정하고 불명예스러운 전쟁은 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도덕보다 강력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271대 262, 단 9표 차이로 전쟁이 승인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인 아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1841년 청나라 해안가에 나타난 영국의 군함들은 마치 외계의 함성 같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네메시스호가 있었습니다. 목재로 만든 청나라의 범선들과 달리 네메시스호는 전체가 철갑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증기선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귀신처럼 바다를 누비며 거대한 함포를 뿜어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쏘는 포탄은 철갑선에 맞고 튕겨나갔지만 영국의 함포는 청나라의 목선들을 단 한 발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이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은 청나라는 굴욕적인 난징조약에 서명합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5개의 항구를 강제로 열었으며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섬 홍콩을 영국의 통째로 넘겨주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로 군림했던 제국이 마약이라는 자본의 파도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아편전쟁으로 얻은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자 영국은 프랑스를 끌어들여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까지 진격해 황제의 여릉궁전인 원명원을 처참하게 불태우고 약탈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깃든 보물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라는 거대한 사체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어 가졌습니다. 영국이 벌인 이 국가 단위의 마약 비즈니스는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상흔을 남겼습니다. 서구 제국주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과 생명을 얼마나 철저히 유린할 수 있는지 보여준 가장 잔혹한 선례가 된 것입니다. 이 냉혹한 국제질서의 탄생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 지하 경제를 지배하는 검은 돈의 흐름을 절대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마약으로 세운 제국의 영광, 그 뒤에는 독한 아편 연기에 취해 무너져간 수천만 명의 비명과 한 제국의 몰락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연대기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남미의 정글과 멕시코의 국경에서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국가가 마약을 팔아 제국을 세운 지 정확히 100년 뒤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의 깊은 정글에서 역사상 그 어떤 기업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합니다. 바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메데인 카르텔입니다. 대영 제국이 아편이라는 연기로 한 제국의 숨통을 끊었다면 에스코바르는 코카인이라는 하얀 가루로 현대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의 영혼을 공략했습니다. 에스코바르의 비즈니스는 대영 제국보다 훨씬 영리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상품의 부피는 줄이고 가치는 극대화하는 물류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마리화나는 부피가 커서 운반하기가 까다로웠지만 코카인은 달랐습니다. 1kg에 고작 $1000면 만들 수 있는 이 가루가 멕시코를 거쳐 마이애미 거리에 뿌려지는 순간 그 가치는 무려 $70,000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70배의 마진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합법적인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기적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카리브해의 바하마 군도에 있는 섬 하나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곳에 1km가 넘는 대형 활주로를 깔고 콜롬비아에서 대형 수송기로 실어온 코카인을 수십 배의 경비행기에 나눠 씌워 미국 본토로 쉼없이 날려보냈습니다.
한 달에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코카인의 양만 무려 80톤. 당시 미국인들이 코를 통해 흡입하는 코카인의 80%가 에스코바르의 손을 거쳐 나갔습니다. 돈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메데인 카르텔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최대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으로 치면 5조 원이 넘는 현금이 현찰로 쏟아진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었던 포드사의 연간 매출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돈다발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었고 창고에 쌓아둔 지폐 뭉치를 쥐들이 갉아먹거나 습기에 썩어버려 매년 전체 수익의 10%를 그냥 버려야 했습니다. 그 액수만 매년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코바르가 정말 무서웠던 점은 그 돈을 권력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플라타 오 플로모, 즉 은이냐 납이냐라는 공포의 통치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내 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머리에 총알을 맞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경찰, 판사, 정치인 할 것 없이 거액의 현금 뭉치로 매수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에스코바르가 고용한 전담 암살자 시카리오들은 그의 명령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을 사살하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암살했으며 심지어 정부 정보원이 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간 항공기 한 대를 통째로 폭파해 1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대중의 마음을 사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는 메데인의 빈민가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축구장을 만들며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뿌렸습니다. 국가도 해주지 못한 일을 마야광이 해주자 빈민층은 그를 현대판 로빈 후드라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이 인기를 등에 업고 국회의원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국가의 법을 만드는 의사당에 당당히 입성한 것입니다. 범죄 조직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기생충처럼 파먹어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이 오만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정부를 돈과 총으로 매수할 수 있었지만 미국 법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감옥에서 평생 썩느니 콜롬비아의 무덤에 묻히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법원을 점거하고 판사들을 학살하는 광기 어린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에스코바르는 정부와 기괴한 타협을 맺습니다. 스스로 투항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감옥에 갇히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라 카테드랄이라 불린 이 감옥은 사실 감옥의 탈을 쓴 초호화 궁전이었습니다. 개인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그리고 바베큐 파티장이 갖춰진 그곳에서 에스코바르는 여전히 전화를 통해 마약 제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의 부하들이었고 경찰은 감옥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범죄자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자본주의의 가장 타락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하얀 제국도 끝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CIA, DEA와 콜롬비아 특수부대의 끈질긴 추격 끝에 1993년 그는 메데인의 어느 초라한 지붕 위에서 총탄을 맞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이자 가장 잔혹한 살인마였던 남자의 최후는 그렇게 허망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약이 어떻게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지하 경제가 어떻게 합법적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빈자리를 노리는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괴물들이 국경 넘어 멕시코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수익성 높은 독약, 코카인의 비즈니스는 이제 한 개인의 시대를 지나 기업형 카르텔의 시대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코바르라는 거대한 태양이 저물자 세상은 마약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에스코바르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종의 진화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숙주로 옮겨가듯 마약 제국의 패권은 콜롬비아의 정글을 떠나 미국과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땅 멕시코로 이동합니다. 이 새로운 제국을 설계한 인물은 에스코바르처럼 광기 어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의 냉철한 전략가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였습니다. 그는 마약 비즈니스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균열을 포착합니다. 당시 미국 레이건 정부가 칼을 빼들고 콜롬비아의 해상 루트를 철저히 봉쇄하자 마약 운반선들이 갈 길을 잃고 바다 위에서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펠릭스는 이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 미수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 과달라하라, 카르텔이라는 거대 연합체를 결성합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띄울 필요는 없다. 콜롬비아의 물건을 받아 안전하게 국경만 넘겨주면 된다. 멕시코 카르텔은 콜롬비아 마약왕들에게 배송 수수료로 현금 대신 물건, 즉 코카인의 50%를 요구했습니다. 유통망을 장악한 브로커가 제조사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유통 권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한 운반책이 아니라
미국 코카인 시장의 절반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주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무렵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물류 혁신가가 등장합니다. 피가자가 엘차포라 불렸던 호아킨 구스만입니다. 그는 에스코바르가 사용하던 비행기나 배가 레이더에 너무 잘 걸린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거대한 지하물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아래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 터널을 뚫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환기시설과 조명은 물론 마약을 실은 카트가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철로까지 깔린 공학적 걸작이었습니다. 길이가 730m에 달하는 이 터널들은 롯데월드타워 높이보다 더 긴 거리를 땅속으로 연결하며 미국의 감시망을 비웃듯 매일 밤 수톤의 코카인을 쏟아냈습니다. 엘차포는 이 지하 제국을 통해 전 세계 마약 유통의 65%를 장악하며 한때 빈민가 짐꾼이었던 자신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적인 부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들을 키운 것은 비단 범죄자들의 탐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4년 전 세계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찬양했던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나프타가 뜻밖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국경이 열리고 무역 장벽이 사라지자 매일 100만 명의 사람과 37만 대의 차량이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약 카르텔에게는 거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루 수십만 대가 쏟아져 들어오는 트럭, 26개 차선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물류의 홍수 속에 마약이라는 독약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경제적 부작용이었습니다. 나프타 체결 이후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오자 경쟁력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빈곤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카르텔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넵니다. 옥수수 대신 양귀비를 심어라. 평생 벌 돈을 단번에 주겠다. 국가가 포기한 국민들을 카르텔이 검은 돈으로 흡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살 어린아이들이 단돈 $200를 받기 위해 총을 든 킬러가 되고 여성들이 몸속에 마약을 숨겨 국경을 넘는 비참한 현실은 그렇게 고착화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은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맞먹는 화력을 보유하고 터널이라는 독자적인 물류망을 갖췄으며 무너진 농업 경제의 빈자리를 꿰찬 대한국가로 성장했습니다. 1993년 멕시코 가톨릭의 상징인 오캄포 추기경이 카르텔의 총격전에 휘말려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멕시코 국민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이미 마약이라는 거대한 지하제국에 잠식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코바르라는 단 하나의 태양이 지자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멕시코 곳곳에 뿌리를 내린 수십 개의 점조직과 거대 연합체들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상대는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과 경제 구조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괴물들은 그 피를 먹고 더욱 거대하게 몸집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90년대 중반 멕시코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수익성 높은 마약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코바르가 사라진 후에도 펠릭스 가야르도가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리고 나프타라는 거대한 파도가 멕시코 농촌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마약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서서히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마침내 정규군을 동원한 전면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시작부터 참혹한 패배가 예견된 자본주의의 가장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코미디였습니다. 2006년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전역에 4만 5천 명에 달하는 정규군을 투입했습니다. 거리에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무장군인들이 순찰을 도는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였습니다. 미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메리다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아래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멕시코 정부에 쏟아부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킹핀 전략, 즉 카르텔의 우두머리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해 조직의 지휘계통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성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수십 명의 카르텔 보스들이 잡혀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10만 정이 넘는 총기와 110톤의 코카인, 심지어 500대가 넘는 마약 운반용 경비행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정부는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약 카르텔이라는 조직의 본질을 완벽하게 오판했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잘라내면 죽는 짐승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머리가 잘릴수록 두 개의 머리가 새로 자라나는 히드라였습니다. 우두머리가 사라진 조직은 와해되는 대신 여러 개의 점조직으로 분열했습니다. 2006년 6개 남짓이던 주요 카르텔은
불과 10년 만에 수십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조직들은 과거의 보스들보다 훨씬 더 굶주리고 잔혹했습니다.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영토 전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가장 끔찍한 돌연변이가 바로 로스세타스라는 조직입니다. 그들은 원래 멕시코 마약 카르텔 고위층의 경호를 맡던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약판의 수익 구조를 깨닫고 스스로 카르텔로 독립해버렸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은 폭력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쟁 조직원을 처형해 다리 밑에 매달고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 수류탄을 던졌으며 심지어 대놓고 퇴역 군인을 환영합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가족도 돌봐주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개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 전쟁의 희생자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칼데론 정부 6년 동안 벌어진 마약과의 전쟁에서 무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30명꼴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실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국가 공권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이미 괴물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라타 오프로모은이냐 나비냐. 에스코바르의 통치 방식은 멕시코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2010년 멕시코 연방경찰 3,500명 중 10%가 넘는 인원이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해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는 검찰청 산하의 핵심 수사기관이 통째로 부패에 연루되어 조직 전체가 아예 해체되는 총극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잡아야 할 경찰과 검찰이 카르텔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권력이 붕괴된 자리에 카르텔은 사설 경호업체나 다름없는 무장, 병력을 이끌고 치안을 유지하는 이른바 치안의 외주화 현상마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총국을 완성하는 진정한 아이러니는 바로 국경 너머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하던 미국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약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2000년대 후반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미국 국민의 약 9%, 무려 2,100만 명이 마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수익의 절대적인 원천이 바로 미국인들의 끝없는 수요였던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카르텔의 무장 상태였습니다. 장갑차를 뚫는 59경 기관총, 군용 저격소총, 수류탄. 카르텔이 멕시코 경찰을 학살할 때 사용한 이 최첨단 무기들의 절대 다수는 바로 미국에서 미수입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 손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돕는다며 멕시코 정부의 헬기를 지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자국민들의 끝없는 마약 수요로 카르텔에 천문학적인 돈을 쥐어주고 그 돈으로 다시 미국산 총기를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국이자 무기 수출국인 미국이 존재하는 한 멕시코의 유혈 사태는 결코 끝날 수 없는 비극적인 무한 루프였습니다. 대영 제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켰던 19세기부터 스마트폰과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현재까지 마약이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타락이나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욕망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리에 의해 굴러가는 가장 완벽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하자본은 여전히 합법적인 국가 경제의 이면에서 거대한 정치 권력과 결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질서를 소리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전쟁에서 진정한 패배자는 마약왕들도 정부도 아닙니다. 무너진 치안과 폭력의 굴레 속에서 매일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뿐입니다. 19세기에 안개자욱한 런던에서 시작되어 콜롬비아의 무더운 정글을 지나 오늘날 멕시코의 피비린내 나는 국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추적한 이 거대한 마약의 연대기는 단순히 범죄자들의 잔혹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가진 가장 냉혹한 이면, 즉 수익이 도덕을 압도할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의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마약을 무기로 삼았던 대영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무역 적자라는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편이라는 독약을 한 제국에 주입했고 한포를 앞세워 그 시장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이때 정립된 마약의 지정학은 이후 모든 마약 비즈니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둘째, 개인의 탐욕이 국가의 시스템을 압도했던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시대입니다. 그는 전 세계 부의 지도를 재편하며 마약왕이라는 기괴한 아이콘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본이 어떻게 공권력을 부식시키고 국가를 기생충처럼 파먹는지 증명했습니다. 셋째, 범죄가 기업화되고 시스템화된 멕시코 카르텔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터널과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합법적인 인프라를 이용해 마약 유통의 혁명을 일으켰으며 무너진 농촌 경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국가가 포기한 국민들을 자신들의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한 공급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결론.
즉 미국에 실패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최대의 소비처와 최대의 무기 공급처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 국경 너머의 유혈 사태는 멈출 수 없는 연구기관처럼 작동할 뿐입니다. 결국 마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한 줄의 통찰에 남깁니다. 지하경제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합법적인 세계의 빛 또한 그 그림자에 기대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은 사회의 암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낳은 가장 기계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와 정치를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수치로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끔찍한 연대기를 통해 알 수 있듯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진짜 힘은 때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부도덕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탄생합니다. 세계 경제의 지도 위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 검은 피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질서의 이면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본의 정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한 국제관계의 민낯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싶다면 이 채널의 시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했던 세계의 진짜 작동 원리, 그 다음 서사는 여기서 계속됩니다. 구독으로 그 흐름에 동참하십시오.